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안대희, 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낙마했던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재판이다 또는 마녀사장이다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분 그런 성격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투표는 마음속 청문회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법적인 의사 표출입니다. 내일 모레면 전국 15곳에서 선거가 열립니다. 각각의 선거구에서는 어느 후보가 누구를 이기고 누구에게 지고의 문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당의 입장과 노선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승인을 받느냐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마음속 청문회나 여론조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7월 28일 이강윤의 오늘. 우선 지난주 금, 토요일 이틀간 실시된 730 재보선에 대한 사전투표율이 전국적으로 8%, 그리고 서울 동작을과 전라남도 순천 곡성 선거구는 무려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선거구가 대단히 핫한 지역이라는 것을 사전투표율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 8%. 사전투표제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세월호에서 생존해서 돌아온 학생들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총기 난사가 났었죠. 22사단에서 총기 난사 임모 병장에 의한 그 사고가 있은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관심사병 한 명이 자살하는 등 같은 날 관심사병 2명이 자살하는 또 불행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 외의 소식들은 뉴스 브리핑에서 좀 더 알아보겠고요. 나머지 고정 코너들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국제문제 비껴보기 있는 날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들어갈까요? 안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셨습니까? 네, 세월호 생존 학생들 법정에서 첫 증언을 했죠. 그런데 광주가 아닌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안산 지원으로 옮겨와서 증언을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 6명이 오늘 안산에서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마련된 법정에서 재판을 열었는데요. 나머지 17명의 학생들에 대한 증언도 안산지원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생존 학생들은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미 쪽 선실에 머물렀던 한 학생은 비상구 방향 복도에 친구 30여 명이 줄을 선 채로 구조를 기다리면서 한 명씩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갑자기 파도가 비상구를 덮쳐 나머지 10여 명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침몰 중인 세월호 주변에 해경의 고무보트가 있었지만 바다로 뛰어든 사람만 구조했으며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지만 해경은 바라보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반복됐다며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많은 인원이 배에서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동안의 보도들로 직관적으로 전해진 사항이긴 합니다만 학생들, 생환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생생하고 그날의 참상과 우리의 무력함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됩니다. 세월호 수색은 재개됐죠. 네. 시신 인양 소식 있습니까? 예, 태풍으로 사흘간 중단됐던 세월호 수중 수색이 어제 재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미 구조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104일째인 오늘 미 구조자는 여전히 10명입니다. 정부 합동 사고대책본부는 태풍으로 피항했던 바지선이 어제 사고 해역에 복귀해 세월호 3층과 4층, 5층 객실과 휴게실을 중심으로 2차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미 구조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안산에서 출발해 어제 진도체육관에 도착한 유가족 도보순례단이 오늘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미 구조자 귀환을 기원할 계획입니다. 네.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 아직도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이 이런 것들 모아서 경찰에 고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카카오톡과 SNS에 유포되고 있는 정체불명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오늘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면서 가족 대표들이 하는 서명글은 이렇다. 서명받은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 있다. 왜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물밑 작업으로 유가족 평생 보상안은 진행 중일 것이다. 라고 유족들을 음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외에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 세밀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유병언의 이력서, 오족시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도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에 언급된 김지하의 비판이라는 것은 매우 그럴싸하게 김지하 시인이 쓴 것처럼 많이 유포가 됐는데 실은 김지하 시인이 쓴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인가요? 박 의원 말로는 이게 김 시인이 쓴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확실하지 않다. 예,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인데 지금 유포가 되고 있다. 이 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글에 대해서 김지하 시인이 직접 언명한다는 없고요.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다. 이런 얘기가 지난 금요일 유가족들의 그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후로 계속 나오고 아직도 의문들이 이렇게 덧씌워져서 많이 이렇게 증폭되는 듯한 양상인데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리고 또 왜 이런 추측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이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주장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주장의 근거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 문서입니다. 복구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약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 재떨이 위치 같은 사소한 것부터 직원들의 휴가 계획과 작업수당 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의 작성일이 지난해 2월 26일이고 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해 3월 15일인데요. 가족대책위는 지난해 2월 말 국정원이 첫 출항을 앞둔 세월호를 대대적으로 점검했고 증 개축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이런 거가 있으니까 좀 소상히 밝혀달라는 차원에서 보도자를 낸 것 같은데 네. 설마 재떨이의 위치 이런 것까지 국정원에서 관여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국정원 해명은 뭡니까? 예, 국정원은 해당 문서의 100여 건 중에서 4개 항목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항목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국정원은 옛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 측정을 진행한 것이라며 세월호 증 개축과 국정원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선박, 항공기의 국가보호장비 지정 시 전쟁, 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 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 문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월 26일과 27일에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으로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 등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100개 항목 중 4개 항목, CCTV 추가 및 수리에 관련해서 2건,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재기 작업, 또 탈출 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 등 4개의 항목만 보안과 대테러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100개 중에 4개만 우리가 관여한 거다. 네. 그것도 대테러 개선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식적 해명이고.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로 지금 불똥이 뛰어서 공방이 오갔죠? 예, 그렇습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국정원은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세월호 보안 측정을 했는데 2월 27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보안 측정 이전부터 세월호 증 개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왜 세월호가 국정원 인천 제주지부에 제일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나 내용과 정황을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의 소유주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이 파괴되면 세월호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국정원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원은 100가지의 작업 내용 가운데 대테러와 보안상 필요한 4가지만을 지적했다고 이미 해명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원의 정상적 직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얘기는 국정원 해명하고 아주 똑같군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관심병사라는 게 있죠. 이 말도 조금 적절치 않다.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관심병사로 분류된 사람 병사 2명이 목을 매 숨졌어요. 그중 1명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동부전선 22사단 소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육군은 어제 22사단에 근무하는 21살 신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40여 분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부전선에 근무하는 박모 이병도 어제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하루 새 2명의 이등병이 자살한 셈입니다. 특히 이 2명의 이등병은 모두 군이 A급 관심병사로 분류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관심병사가 있는 부대는 그들을 1대1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대 관리에 부담이 크다며 관심병사가 보이지 않으면 그를 찾으러 무조건 화장실부터 간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을 벌이던 시민을 폭행했다.
뭐 이런 주장이 오가고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시끄럽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회원인 김태섭 씨가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김 씨는 어제 서울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다가가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을 벌이던 도중에 나 후보의 유세 차량이 와서 나 후보에게 다가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더니 선거운동원들이 날 에워싸 린치를 가했다며 내 오른팔을 비틀고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톱에 긁혀 살점이 나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날 보고 개 XX, 저 XX 죽여버려 라고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며 내가 요구한 입장에 대해 나 후보는 도망가다시피 피했고 그 대신 폭행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측도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유기용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화장을 지운 나경원 후보의 민낯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까지 참가한 대규모 유세였으며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팔목 꺾고 폭행하는 일이 있었을 리가 없다. 어딘가 전체 동영상도 있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시비가 있었고 뭐 양측 간에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어제 권은희 후보 선대위에 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뉴스타파의 지난 15일자 보도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는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권 후보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등록 대상 재산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산 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의 조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는 오늘 수원병 8달구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5억여 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투표소 54곳에 각각 5장씩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당일인 오는 30일에는 투표소 입구에도 해당 공고문을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거짓말로 신고했다, 좀 줄여서 신고했다라는 것을 미리 오늘부터 지금 알린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730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오늘도 뭐 곳곳에서 총력전을 벌이긴 했죠.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평택 시내를 돌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도부는 야당이 명분 없는 야합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당이 성공해야 국가 혁신과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다며 표를 부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도 경기도 김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평택과 수원 등을 돌며 이번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을 경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고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엄마, 본명은 김명숙 씨인가요? 네. 자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명숙 씨가 오늘 새벽 자수 의사를 밝힌 뒤에 오전 8시 반쯤 유병언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부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엄마로 불리는 김 씨는 구원파의 고위 신도로 유병언 씨의 도피 계획을 총괄하고 도피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유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의 부인인 유모 씨도 남편과 함께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엄마 등을 상대로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와 또 유 씨의 도피 경로, 마지막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자수하면서 국내에서 유 씨 일가와 관련한 지명수배자는 유병언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운전기사 양회정 씨만 남게 됐습니다. 네.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구형했죠. 그렇습니다. 내라는 모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이른바 RO로 불리는 혁명 조직을 통해 내란 범죄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10년에서 1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이 실체가 없는 내란 음모를 억지로 적용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잊을만 하면 이런 게 돌아서 축산농들 애가 타는데 경상북도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요. 의성군에 이어서 고령군에서도 발생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고령군 운수면의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해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형은 O형으로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구제역과 종류가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령군과 경상북도는 구제역 발병이 확인된 돼지 30마리를 살처분하고 농장 주변을 소독하는 한편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에 대한 이동을 통제하고 발생 농장 인근에 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네. 2030 세대들 이런 말 들으면 좀 꼼꼼히 살펴보고 느끼고 문제점도 많이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30 세대가 평생 부담할 공공부담액이 그들이 받을 혜택보다 한 1억 원쯤 많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현재의 연금, 보험 등의 공공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현재의 2030 세대는 평생 자신이 받는 혜택보다 1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 등이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순부담액에서 2030 세대는 1억 손해를 보는 반면에 현재 50대 후반의 연령대들은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 회계는 연령층별로 세금 등 순부담액을 현재의 화폐 가치로 추정하는 통계 기법인데요. 네. 이번 추정에서 2011년 현재 가격으로 각종 공공연금, 보험, 세금,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 등을 포괄해 나온 조사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서 2030 세대들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더 커지겠네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예, 저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고령화하고도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아,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고 세금을 피우는 거군요, 이거.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 1년 동안 세금 57만 원을 낸다. 뭐 누가 또 이런 계산을 해놨나 봐요. 예, 한국 납세자 연맹은 오늘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사람은 1년에 약 56만 6천 원의 담배세를 간접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50원으로 담배 가격의 6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세에는 담배 소비세 640원, 지방교육세 32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5원, 폐기물 부담금 7원, 그리고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세금으로만 내는 게 60만 원 잡으면 네. 뭐 술 마시고 뭐 하면 하루에 한 갑 좀 더 피울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700원씩 꼬박꼬박 세금을 어딘가에 내고 있는 그런 네. 계산이네요. 담배. 그 휘발유도 한국 차는 저 휘발유만 넣으면 안 가고 세금까지 함께 넣어줘야 간다고 그러던데. 네, 휘발유도 세금이 굉장히. 예. 예.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 대폭 올리겠다. 뭐 이걸 지금 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현재 10,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세를 10,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이 되면 현재 전국 평균 4,600원인 주민세가 적어도 2배 이상 오르게 되고 주민세가 2,000원인 전북과 강원 등의 일부 지역은 5배가 넘게 오르게 됩니다. 네, 주말 뒷끝이라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송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챙겨야 할 걸 하다 보면 조금 월요일은 뉴스 브리핑이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이죠. KBS가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강연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 선정됐네요. 근데 KBS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거 지금 혼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역사인식 논란 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의 인사검증팀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취재보도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KBS는 지난달 11일 문 후보자의 교회 연설을 보도해서 문 후보자는 이 보도 이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많은 뉴스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남부지방은 흐리고 특히 호남 지역에는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남서쪽에서 들어오면서 현재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모레는 중부지방에도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내내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의 낮 기온 33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미리 듣는 뉴스 K 6시가 되기 10초 전입니다.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예. 쉬고 나면. 쉬면 안 되는데요. 네, 쉴 때는 좋은데, 월요일은 아주 더블 꽃배기로 바쁘죠? 맞습니다, 또. 오늘은. 하고, 졸리기도 하고요. 하하, 이거. 졸릴 틈이나 있겠습니까? 오늘은 뭘 톱 뉴스로 올립니까? 오늘은, 역시, 지난 금요일에 가족대책위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네. 표현은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이 세월호 운항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공방을, 주말 동안 있었던 공방을 우선 제가 첫머리에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예. 국정원이 2번에 걸쳐서 금요일날 그날 밤하고 어젯밤하고 2번에 걸쳐서 해명을 내놨는데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날 해명, 금요일날 했던 해명은 원래 가족 대책위에서 문제 삼던 것은 2월 말의 상황이었는데 네. 3월 말에 우리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했고요. 그건 동문서답이라는 표현은 가족 대책위에서 했는데 실제로 들어보다 보니까 엉뚱한 답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또 2차 반박을 했는데 여러 가지에서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조사를 갔다고 했는데 그때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만 했는지 그 문건 자체에 네. 그리고 왜 지난번에 국정원 기관 보고가 있을 때는 그 얘기를 일절 안 했는지 등등. 지난번에 국회 국조특위에서 국정원 기관 보고를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비공개인 만큼 낱낱이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빼놨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국가기관끼리는 문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문서 생성 날짜나 사건 발생일 또는 어느 날 가서 뭘 체크하고 이런 건 아주 움직일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2월과 3월 이것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닐 터인데 그건 정말 좀 납득하기 힘들군요. 더군다나 무슨 시골 면사무소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이렇게 달을 헷갈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저 시골 면사무소를 비하하는 듯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께는 사과드립니다만 상징적 은유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해명들이 전혀 제가 보기에 저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국정원 쪽에서 아플 만한 내용은 왜 국정조사 때 제대로 얘기 안 했냐, 또 왜 누락시켰냐 이런 건데 그럼 몇 가지 박주민 변호사나 가족 대책위 측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걸 짚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조중동, 그 다음에 지상파에서 이 문제를 일절 다루지 않는 문제. 또, 간접적으로 온 거지만,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큰 얘기를 왜 안 다루고 있나. 이것도 좀 이상하다. 라는 거를 지적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 예. 네. 그리고요, 오늘, 지난 주말부터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문제점이 뭐다라는 일종의 괴담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늘 박범계 법률위원장이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문화일보에 출처불명, 누가 이 광고를 냈는지도 모르는, 명의가 없는 광고가 났습니다. 오피니언 면인 건가요? 맨 끝에, 일면, 통으로. 30면, 맨 뒷면. 예. 그래서, 역시 똑같은 주장,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가족들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와서, 저는 주말 동안 이런, 움직임이. 뭔가 어떤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미처 문화일보를 못 봤습니다만 한 몇백만 원, 최소한 몇백만 원 내고 광고를 했을 텐데 아무개가 하는 의견 광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주장만 나왔다. 내는 신문사 측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글쎄요. 한마디로 문패나 번지수가 없이 대문만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네 집인 줄 알고 찾아갑니까? 예. 그런 이상한 광고, 저도 그런 광고를 처음 봤는데, 어쨌든 회계한 거라도 명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주 겸손하신 분인가 봐요. 네. 예. 그리고요, 오늘, 세월호 문제, 계속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원탁회의도 있었고, 또 350명 전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 줘도, 아무 문제 없다. 사법체계 흔들지 않는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국조특위, 그동안은 특별법을 위한 TF가 움직여왔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국조특위가 가동해서 청문회를 하니까, 청문회 여야 간사 간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거냐. 오늘 첫 번째 협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오늘은 지금 예측할 수 없겠군요. 예, 이제 초기니까요. 이번 주에 계속 옥신각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소식은 오늘 이제 D-2일로 가면서 동작을 해서 새누리당이 조금 긴장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반면에 순천곡성에서는 지난주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렇다면서요? 네. 또 이정현 후보는 뭐 영리하다는 표현을 어쩔지 모르겠지만 조용한, 괜히 자극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고 나홀로 선거 전략으로 밑바닥 표심을 훑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해드릴 거고, 또 오늘 뭐 저희 국민TV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미 올랐는데 김용남 수원 8달에 나온 김용남 후보가 재산 축소 신고했다는 공문이 붙어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원 8달만큼은 손학규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오늘 9시 뉴스케이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잘 보죠.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케이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씩씩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평소하고 별 다름이 없는데. 아하. 세월호 특별법 논의고 지금 전국의 한 교착 상태이자 분수령이고 고비인데. 예.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뽑아준 그것도 상당한 표차로 만들어 놓은 당 대표를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나? 바보를 만들면서도 그냥 버팅긴다 이런 이미지를 좀 주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야 간 협상에서 그 최대 쟁점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이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 수사권을 주지는 않되 진상조사의 출범에 맞춰서 이 특검을 발동을 해서 이 특검이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수정안을 얘기했고 네. 그거를 이제 여야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제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예. 새누리당이 특검 활동은 특검 관련해서 뭐 특검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특검의 추천권을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에 주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현행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거는 뭐 정파성을 띌 수밖에 없어서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이게 이제 얘기 내막을 보면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이죠. 여야 대표하고 원내대표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났던 자리에서 네. 야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계속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현행법 체계하고 안 맞으니 만약에 그 요구를 접는다면 이거 특검을 발동해서 하면 되지 않냐. 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하고 논의를 좀 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제 지난 25일이죠. 금요일 날.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가자. 대신 세월호 네.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때 특검을 발동을 하면 그 특검의 추천권은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야당이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랬는데 주말에 어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여기가 이제 친박 실세 중에 한 명이죠. 예. 그건 말이 안 된다.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고 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감히 어떻게 특검을 특정 정파가 하냐. 현행 그 특검법상에 보면 예. 이거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어떻게 가냐.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여당 실무 책임자죠. 주호영 정책위 의장. 네. 지난번에 교통사고에 비유했었던 예. 당사자죠. 이 주호영 의장도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고요. 기자들이 아니 김무성 대표가 그때 사자회동에서 야당에 제안을 했다더라.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주호영 의장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김무성 대표에게 여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자체에 이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되 간접적으로 이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그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면서 진상조사위에서 제기된 의문점들, 또는 수사가 필요한 점들 이런 것들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그런 절충안이 사실 여야 사이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는 사실 새누리당의 대표가 야당에게 제안했던 거를 사실 야당이 수용을 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지 않습니까? 물론 현행법상으로 특검법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정치적인 협상과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그 방안은 여러 가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른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야 간 협상의 묘미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발휘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청와대가 발끈했다 이런 얘기가 이미 그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이 김재원 원내수석이 당 대표의 얘기를 딱 따르고 나선 것 그리고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뭐 첫 대야 관계에서부터 체면을 크게 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새누리당에는 사단장보다 연대장이나 중대장이 더 세네요. 뭐 그런 셈이 됐죠. 예. 그런데 그 연대장이나 중대장은 사단장 눈치는 잘 안 보고 저 위에 그 뭐 청와대인가 청기환가 거기 군단장 거기 사인을 보고 이렇게 하는가 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장은 그냥 저긴가? 근데 이제 오늘 그 문제 관련해서 사실 이제 여러 기자들이 이 김무성 대표 쪽하고 좀 접촉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저도 통화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딱 잘라서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야당이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면 좀 더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네. 어쨌든 김무성 대표의 평소에 이렇게 스타일이나 예. 이런 것들로 보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이 문제를, 이 교착 상태를 좀 김무성 대표는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는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지금 당대표 된 지 초반이고 청와대하고 이렇게 관계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틀어지면 안 된다 이런 강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꼬가 트이는 듯 하다가 지금 교착 상태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다시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 양 기자께서 보시기에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당 장악을 시도하지 않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자기 스타일이 구기더라도 일단은 좀 저기하고 넘어가자.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재보선, 그러니까 15개 중에 8석,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던데, 그거 엄살입니까? 아니면 부자 몸 조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많이 뒤집어진 겁니까? 최소 8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하. 오늘 그 얘기를 이인재 최고위원이 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다들 아시지만 이인재 최고위원이 정말 그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당적을 그렇게 숱하게 옮겨간 철새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케이스인데. 13번인가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서 보면 정치인들, 동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사조라는 별명 때문에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실은 이 발군에 살아남는 실력 보여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이인재 최고위원이 우리가 지금 질 것 같다 혹은 이길 수도 있겠네 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사실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은 8석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15곳 중에서 8석이면 절반 이상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애초에 목표로 삼았던 4석을 통해서 국회 원내 과반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넘어서 네. 아예 재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8석이라 그러면 지금 영남 쪽이 2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남 쪽 4석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비영호남이 9석인데 네네. 그 중에서 6개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압승이네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엄살 아니냐라는 말씀을 했던 거하고 좀 연관지어서 보면 안 되네 오히려. 사실은 지금 춘천권 3곳은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저 6.4 선거 때는 아주 참패를 했는데. 근데 사실 6.4 선거도 따지고 보면 그 광역단체장 선거는 이겼지만 사실 전체 득표수를 생각해보면요. 생각해보면 광역의원이나 이 기초단체장들 보면 사실 새누리당이 진 선거가 아니에요. 그래도 얼굴 뽑는 선거에서만 졌다 이거군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최소한 그러니까 춘천권 3곳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감안을 하면 수도권 6개 중에서 최소 3곳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네요.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두 곳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일부에서 해요. 최소 8석이니까. 그렇죠. 물론 최근에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고 특히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자체가 아니라 그 전후 과정에서 유병헌 씨 사체 발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검경 수사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 무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거는 분명한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8석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오늘 아마 이제 많이들 사진으로 보셨을 거고 TV 화면을 통해서도 뭐 뉴스에서 보신 분도 있고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가요. 네. 이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 반팔 입고 카우보이 모자도 쓰고 아침 회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 이게 그 옆에서 보기엔 네. 사실 굉장히 유치한 퍼포먼스 아닙니까? 유치하고 그렇죠. 정말 선거 때 되니까 별짓을 다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런데 그거를요. 이 국회의원 배지를 3번, 4번 단 의원들이 한다는 거는 예. 그만큼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혁신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유치하다. 선거 때 되니까 또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혹은 무당파에는 새누리당의 변화의 몸부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공산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행보와 너무도 확연히 비교되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쇼하고 있네. 쇼하는 건 맞죠. X 하고 있네. 뭐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제 얘기 아닙니다. 그냥 누가 그런 걸 저는 들었어요. 쇼하는 거 맞고요. 예. 굉장히 유치하게 뭐 GX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절박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로만 떠드는 거 말고는 사실 너무나 비교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요. 특히 두 공동대표가 서울 동작을에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왜 안 간대요, 참? 저는 정말 두 공동대표를 만나면 노회찬 후보가 정의당이라서 그 살짝 마음이 빈정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뭐 저도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가장 승부처이고 또 그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상징성도 있는 곳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야권연대를 통해서 이 물꼬를 조금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한 곳 아닙니까? 그럼요. 이번에 사전투표에서도 제일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 야권 전반의 좀 분위기를 업시키는 교두보로 적극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야 지도부의 이 행보 이런 것들은 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앞으로 하나의 또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새정년은 선거 끝나고 나면 조용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근데 성적까지 나쁘면은 이거 뭐 아주 파열음이 증폭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성적이 또 6.4 지방선거 비슷하게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의 어정쩡함으로 또 내년 3월까지 또 넘어간다.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8대7 만약에 8대7이나 9대6 나온다면 8이나 9가 이제 새누리라고 치고 그럼 이제 새정치연합은 우리가 원래는 5석밖에 없었으니까 원래에 비하면 뭐 한두세 더 빼앗아 온 거다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겠죠. 그건 그렇고 그나저나 그 새정치연합은 대표가 2명이나 되니까 한 명은 여기 가고 한 명은 동작도 가고 그러면 되지. 원래 저 수원 가는 버스를 다 사당역 앞에서 타잖아요. 그렇죠. 동작에 가서 이렇게 해야 수원도 저 지지해 주는 건데 왜 가까운 동작은 놔두고 수원에만 갈까? 제가 뭘 잘 몰라요, 역시. 조금 길어지는데 우리 청취자 질문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돌발 퀴즈에 강한 양정대 기자. 근데 이거 정치부 기자한테 이런 거 묻는 거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아마 지금 우리 양 기자의 그 주요 담당 범위 이른바 뭐 일본말로 뭐 나와바리라고 하든가 그거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 못 하시더라도 청취자들이 타박은 전혀 안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마 우리
일종의 냄비 근성 우리 언론을 꼬집는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뭐 열혈 청취자이신 왕싸가지님께서 양 기자님이라고 콕 찍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국방부 부정선거건이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건, 인천에 돈 많은 의원, 그다음에 MB의 BBK, 이것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나요?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일단 박상은 의원 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예. 검찰에서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거기는 고소고발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인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BBK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뭐 관련 수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그 국방부 선거 개입 사건. 그거는 최근에 발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연재욱 사령관인가 누구 뭐 있었지.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 관련한 사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역시 또 이건 근데 솔직히 제가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영역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 상황 같은 것은 사실 검찰을 출입하지 않으면, 특별히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 한 소상히 아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죠. 어쨌거나 뭐 돌발 퀴즈에도 강한 팬이 많은 양정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6시 26분 40초쯤 됐습니다. 스누피님께서 새정치연합의 두 공동대표는 동작구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워렌 버핏 67쪽께서는 안철수 추락에는 날개가 없구나. 락퀴즈님은 안철수가 진보정의당, 특히 심상정 의원을 무지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 쪼잔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또 YYK3347님은 걔들은 안 돌아다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야당이 선명한 야성을 회복해야 존재 이유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 참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위상, 인기, 지지도 이런 것들을 여기 오면은 다 애정어린 비판인데 바로 느낄 수가 있네요. 그래도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야, 이건 참 그렇고 어떻게 공교롭게 그 얘기 나올 즈음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약속이나 하신 듯 쫘라락 올려가지고 쭉 연달아서 나옵니다. 또 한 분은 새정치는 7석이면은 잘한 거라 대표직 안 내려놔도 되니까 만족하는 거죠. 2등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렇네요. 또 아까 어느 분께서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왕싸가니님께서 이분은 좀 이런 걸 어디서 다 수집하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언제 한번 유병헌 미국에서 알바 중 그래가지고 나 잘 지내고 있다 크크크 그래놨는데, 이게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요? KFC 그 닭집에 앞에 보면 그 어떤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렇게 뚱뚱하고 흰 옷 입은 거기 사진을 이제 유병헌 얼굴에다가 흰 수염 붙여서 합성을 해놓으셨네요. 참 진짜 대박입니다. 그 다음 거 한두 개만 더 보고 갈까요? 동파리님께서 국민들이 자꾸 속아주니까 저것들이 아주 재미 들린 것 같다 그러면서 뉴스 화면을 하나 캡처해서 올려주셨는데, 작가 이회수 씨가 유병헌 변사체 의혹에 속아주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어디 뭐 트윗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어디에 글을 발표했나? 또는 누구랑 인터뷰하면서 말로 하신 건가요? 이런 걸 하나 해주셨고요. 건강한 비판, 애정어린 비판, 때로는 약간 히스테릭한 쓴소리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시죠? 쑥부쟁이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뉴스 관련 멘트를 30분 가까이 듣고 또 뉴스K 예고방송 듣고 이러다 보니까 좀 겹친다.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구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좀 짜증나네요. 네, 오늘은 경어를 써주셨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귀하게 듣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는 해보겠는데 저도 이 생각 사실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에서 할 것을 우리가 빼는 방법, 이래야 중복이 안 되는 점은 있는데 그것을 의견 교환하는 게 의외로 좀 복잡한 점도 있고요. 또 뉴스케이를 미리 듣는 뉴스케이는 우리 조합원 차원에서 뉴스케이를 육성하고 후원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예고방송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개선사항은 좀 더 분발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꼬집어 주실 때도 대안까지 해주시면 좋죠. 어쩔 때는 화만 내시는 것 같아서 가끔은 속도 상한답니다. 자, 다음 코너 들어갈까요?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 노트북을 복원했고 거기에서 평소 세월호 운항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아니라 국정원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내 집기 교체와 도색 작업, 심지어 안내 문구 부착까지도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를 소유한 회사가 일상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어서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지적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2개월 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보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이름, 작업 담당 회사명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화장실 휴지 물비누 보충 지적까지 국정원의 지적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돼 있다가 수거된 노트북을 가족대책위 측에서 복원한 문건입니다. 출입 문턱 타이거 테이프 작업. 이상은 뉴스K 보도. 그런데 JTBC는 참사의 원인이었던 세월호 중계축을 국정원이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불법 중계축한 것으로 드러난 선내 유전 회장의 갤러리와 선미 객실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증축 완료된 이후에 이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서는 이 증축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 내지는 상당한 의견 진술을 한 것으로 이 자료상으로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다른 방송은 단신 처리 정도로 야당은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복원된 문건에 나온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보안 측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운영과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운영 또 운항에 국정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찌 이 뉴스가 작게 처리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렇다면 같은 날 이 나라 방송 뉴스가 주목한 소식은 어떤 것? 초범인데다 범인 도피 혐의 외에는 다른 범죄 혐의가 없고 세월호 참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균 씨가 검거될 때 함께 있었던 박수경 씨. 유 씨의 도피 생활 내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인데요. 박 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신 박수경 씨 외에도 신엄마, 김엄마 등 유병헌 회장 일가주에는 맹목적이다시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기에 가능했을까? 이상은 MBC. 이제부터는 채널A. 그리고 TV조선.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는 비좁은 단칸 오피스텔에서 석 달 가까이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TV도 안 받고 컴퓨터나 인터넷도 쓰지 않았으며 전화도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대균 씨를 위해 호텔을 찾아 나설 정도로 열의를 보였는데 자신의 두 아들은 버려뒀습니다. 박 씨의 남편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 부모로부터 아이들 먹을 게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박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담하게 서울 근교 호텔을 은신처로 물색하고
자식을 버린 채 도피 행각을 벌인 박 씨는 도주 98일 만에 꼬리가 붙잡혔습니다. 석 달 넘게 숨어 살았던 유대균과 박수경 씨. 조력자 말고도 인근의 치킨 배달부가 만났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의 남성은 음식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뼈 없는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뉴스 재구성 잘 들으셨죠? 국제뉴스 비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시언의 윤재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목소리가 같습니다. 글쎄요,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시네요. 7080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질렀더니만 이렇게 되더구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계속 확산 일로고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 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예,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서방 소식통을 인용해서 하마스가 레바논에 있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통신장비 등 수십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들여가고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하마스는 현찰로 계약금을 선불 했고요. 북한은 곧 이 가자 스트립으로 보낼 무기 선적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자칫하다가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나 데서 미군한테 검문에 걸려서 이제 네. 뺏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정말. 근데 이제 사실 보십시오. 이 하마스가 최근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많이 발사했으니까 이제 재고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누가 하마스한테 로켓을 팔겠습니까? 예. 딱 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통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 북한이 확실한 무기 공급처다. 이란한테도 좀 뭐 무기를 팔고 또 기술 공유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돌이켜보면 2009년에 그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산 무기 35톤을 실은 화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태국 방콕에서 적발돼서 이제 그때 북한과 하마스 간의 무기 거래가 있구나. 그 사실이 처음 드러나기도 했었죠. 아, 이미 한번 거래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발된 적은 있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적발 안 된 것까지 치면 얼만큼 글쎄요. 많이 서로 교류를 했는지는 네네네. 우리가 뭐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나 유엔 뭐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제재 수위를 좀 높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높이겠죠. 그런데 네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의 입지가 더 공고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구촌에 뭐 무장정파라는 게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알카에다도 있고 여러 정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불법적인 무기 확보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공급처가 어딜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무기라도 팔아서 이 피폐된 경제를 구해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면서 무기 거래는 앞으로도 암암리에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뭐 지구촌 전역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막 확산 일로에 있죠. 근데 사실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네. 지구촌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편이 많겠습니까? 하마스 편이 많겠습니까? 물론 하마스가 극렬 무장 정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사망자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서 무려 1,000명이 넘었는데 예.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군인 43명. 사실 군인이 43명 죽었다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예. 업무 중 사망한 거죠. 뭐. 순직이죠. 예. 그런데 3명 정도만 민간인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3명 대 1,000명. 그렇게 되면 이 지구촌의 보통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반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가 떠나서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소위 휴머니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예. 아무래도 또 약자 편을 들게 되는 거고요. 예. 싸움이야 어떤 빌미로 누가 시작했든 간에 일단 그렇죠. 근데 민간인이 한쪽은 1,000명이 죽었고 한쪽은 3명밖에 안 됐다. 예. 와, 전체 아니 뭐 물론 사망자가 안 나와야 되지만 그렇죠. 이쪽은 민간인만 1,000명, 저쪽은 군인하고 민간인 합쳐서 50명도 채 안 되고 그 중에서도 3명만 민간인이라는 얘기죠. 아휴, 이건 정말
아유, 너무나 깜짝스럽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한테. 자꾸 이스라엘을 좀 비난해서 말이죠. 예. 그러면 또 저희들을 비롯해서 많은 애청자들이 또 윤재석 의원을 지켜드리려고. 그럴까요? 분연하게 뭉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꿋꿋하게 방송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아베 일본 총리, 지금 중남미 순방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소개를 했죠. 그랬죠. 멕시코 첫 방문지인데 거기서 뭐 세일즈 외교 좀 수확이 있었나요? 예, 세일즈 외교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하고 멕시코가 서로 그 보안 관계로 이 세일즈 외교에 주고받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멕시코의 석유, 가스 등 이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 석유 가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간에 이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분 사진 보니까 이 부부가 다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좋고. 그래요? 네. 예. 하여튼 간에 이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의 첫 방문국으로 이 멕시코를 찾은 아베. 예. 굉장히 환영을 했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니에토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석유하고 세일가스. 이 세일가스가 뭐냐면요. 예. 그 진흙 퇴적층이 그 만든 안반 속에 그 공동 속에 들어있는 천연 가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많냐면 미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기술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요. 이게 차세대 에너지 원 중에 하나예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불타는 가스하고 두 가지. 두 가지. 독도 밑에 많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또 불친하거든요. 그렇죠. 여하튼 이 세일가스 등 멕시코가 보유한 천연자원 개발에 참여해서 이 공급원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 잘한 거죠, 이번에. 그럼 제법 짭짤하네요. 짭짤하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 국영 석유 기업인 페멕스라고 있는데 이 페멕스는 일본 개발은행 그리고 일본의 석유, 가스, 철강 기업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이게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 사회간접자본에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돈 벌려기보다는 멕시코 체면을 많이 봐주는 그런 쪽의 투자가 혹시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만드는 그 촉경이죠. 정서를 만드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서로 간에 윈윈하는 장사 차원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공유해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ODA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관을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차관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불비한 SOC. 가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뭐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멕시코로서는 고마운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멕시코를 딱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친일본 그 우호적인 분위기 확보에 상당히 그러니까 밑밥을 좋게 깔아놓는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빠지면 안 될 것이 TPP,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되다 보니까 P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뭐 더듬거렸잖아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주도인데 얘가 앞장서는 거죠 또.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형 나 이뻐 이런 거지. 형 나 이뻐. 아베의 그 집단 자위권 확대 이런 거에 또 쌍수를 밀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베가 이제 나중에 오바마한테 그럴 거예요. 형 나 이쁜 짓 했지. 뭐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도중에 우리 프로그램 특히 윤 의원님께 하는 건의여서 참고로 스누피라는 분께서 윤 의원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 대해서 나중에 뭐 오늘 해주셔도 좋고 이제 오늘이 아니면 다음 금요일이 또 오시는 순간 오늘은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때 좀 논평을 해달라. 어떤 정당인지를 좀 알고 싶으시다. 어떤 정파인지. 사실 저희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팁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극렬 그 무장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극렬 무장단체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역사적 히스토리를 좀 더듬어 주시면 이들이 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건 조금 좀 물론 뭐 어디 다른 데 스터디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윤 의원님의 구수하고도 해박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이런 것들을 금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베 얘기 한마디만 더 여쭙죠. 그런데 아베가 어쨌거나 뭐 바깥에서는 뭐 이러고 있는데 일본 내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하락세라면서요? 이게 꼭
우리 지난 정권의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보면. MB. 예, MB가. 왜냐면 그 세일즈 이러고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원전 두바이에다가 원전 47조 원어치 팔았다면 어쩌고 그러는데 돌아오면은 국내에서는 그렇죠.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꼭 나갔을 때마다 사고가 한 번씩 터졌어요. 네, 말이죠. 그거 보면 여기도 비슷한데 현재 아베 내각의 최근 지지율이 48%. 네. 한 달 새에 무려 50%포인트가 하락이 됐는데. 5%포인트?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53%였다가 48%가 됐는데. 그래도 니온 게이자이 신문하고 TV 도쿄가 25일에서 27일.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만은 전국 성인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아베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12월 제2차 이 친구가 전번에도 한 번 했었죠. 그러니까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처음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와, 그러면 그동안 계속 50% 넘는 과반의 이 정도 지지율이면 굉장히 높은 그게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현혹시킨 거지. 돈 막 풀고. 예, 국민들을 현혹시키니까 무지한 국민들이 이제 속았는데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보면 50% 미만으로 이제 하락된 건데 분석을 좀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지지율 하락폭은 20 내지 30대가 10%포인트, 40대가 9%포인트.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그 화난 청중년. 얘네들이 화가 난 거죠. 앵그리 뭐 맘이라고 그러는데 앵그리 주니어? 그러니까 주니어 앤 뭐라고 그래야 되나? 50, 40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 왜 그 젊은 층에서 인기가 없어요? 집단 자유권 이걸 그때 7월 1일 날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군대 끌려갈까 봐? 아니, 그거보다는요. 왜냐하면 군대는 여기는 지원이기 때문에. 개병제가 아니니까 참. 컨스크립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 컨스크립션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건 안 가면 그만인데. 왜 싫어하죠? 아니, 그거죠. 일본이 다시 전범 국가가 되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뭔가 상당히 의식이 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무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잘 보고 있다. 우리나라 비슷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우리나라가 자위권을 행사해가지고 자위가 아니라 자위권을 행사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도 약간 나이 자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화 내지는 보수화되는 그런 게 좀 있나 보군요. 나이로 따지면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경로우대증 나오는 나이인데 참. 참 건강이 부럽습니다. 자, 쿠바가 혁명 61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권 잡기는 59년에 잡았는데 그러게요. 왜 61주년이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는. 어쨌든 자우지간 61주년을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기념식을 했죠. 근데 피델 카스트로 옹은 못 나왔죠. 그 양반은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이나 만나고 푸틴이나 만나고 많이 아팠어요. 요번에 이 주최는 역시 라울 카스트로가 했는데 동생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평의회 부의장이라고 이 사람 나 처음 보는데 라미로 발데스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주재를 했고요. 이 사람도 이제 혁명군 출신이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이도 많겠네요. 그렇죠. 나이 많죠. 1세대니까. 혁명 동지구만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왜 61주년이냐면요. 그 실패한 쿠데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점으로 했습니다. 1953년.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100여 명의 혁명군을 이끌고 당시 아시죠? 바티스타 정권의 항거에서 동부 산티아고 데 쿠바의 그 기지를 습격한 날인데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2년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리고 55년에 이제 멕시코로 도피를 하죠. 첫 번째 봉기를 기점으로 삼는다. 그래야겠죠. 상당하네요. 역사성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핏 계산해봤더니 지금 혁명 성공한 것은 55년인데 59년이죠. 59년인가 참. 55년에는 이제 멕시코로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체게바라를 만나고 59주년인데 왜 61일까? 저 그걸 잠시 그렇죠. 계산했었어요. 오늘 쿠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하셨었죠. 좀 시간이 얼마나 남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한 4분 정도? 5분.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왜 진행자께서 왜 쿠바 의료 시스템이 뭐 하느냐 뭐 좀 불비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알레이다가 와서 2번씩이나 그리고 최종적에는 그 체게바라 딸 막내딸 최종적으로 언제 왔냐면 7월 15일 날 왔습니다. 열흘 전에 왔어요. 열흘 한 서울대 의대 연건동 캠퍼스. 2012년에 왔고 왜 그러냐면 쿠바 의료 시스템이 세계 1위입니다. 진짜로. 왜냐? 얘네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을 합니다. 원래 예방의학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병이 걸린 후에 해봐야. 맞아요. 그 사후 약방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의라는 거는 나라를 고치고 중의라는 건 예방을 하고 소의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의 속담에. 근데 그러면 신약 개발도 최고입니다. 얘네들이 허브로 만들어요. 신약 개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죠. 그걸 통해서. 왜냐하면 로열티를 계속 그러니까 저거요. 받으니까. 특허.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미국에 의료보험 없는 분이 8천만 명입니다. 3억 인구 중에서. 진짜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제 20%가 넘네요. 쿠바 당국이 특히 이제 플로리다 쪽에다가 풀어요. 얘기를. 뭐라고? 왕복 비행기 값만 가져와라. 그러면 실제로 와가지고 아무 불치병까지도 다 완치를 시켜가지고 보내줍니다. 치료비는 안 받고? 안 받죠. 치료비 안 받죠. 그래서 미국 국빈층이 상당수가 지금 그 쿠바에 와서 치료를 받고 완치돼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쿠바는 거짓말 같죠? 아니요. 설마 거짓말을 하실 리 없을 거고. 뭐 적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과시를 하는 겁니까? 왜 그러니까 인도주의입니까? 미국을 약 올리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을 니네 무슨 뭐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3억 명 중에서 8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어요. 30%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아마 친척분 중에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왜 미국 이민 갔다가 쓰고 와가지고 비슷한 나이 또래 자기 친척한테 가가지고 의료보험 해다가 우리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냐? 우리나라가 저는 주장하기를 쿠바가 의료 시스템 1위, 대한민국이 2위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콧물만 좀 나와도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못 갑니다. 비싸서? 못 가요. 의료보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또 보험료가 과징금이 올라가잖아요. 과징금이요? 보험료가 올라가요. 매일 보험료가 세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을까? 어느 때 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좌파 정권이라고 그러는 데서 이걸 많이 개선을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지. 미국의 극빈층들이 가서 받고 온다. 그러니까 넘버원 국가야 잘 봐라. 니들도 못 고쳐주는 니들 백성들 우리가 차비만 들고 오면 해준다. 그런데 이거네요? 실제적으로 그 유료 시스템의 그 실력이라는 게 대단한 실력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쿠바에는 뭐 그 아프거나 이런 사람은 그닥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우선 예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중보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쿠바는 거의 전부가 공중보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 교수하는 분. 공무원 개념이다 이거죠. 공무원 개념.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여권을 내주지 않아요. 여권을. 왜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강원도 평창에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거기서는 주치의라고 그러는데 그 마을 주치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여권을 발급해주면 여행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행 가 있는 동안 그 동네는 무의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한테 의대한테 최대한도로 장학금도 주고 열심히 뭐 도와주죠. 그러나 당신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의대 교수나 이제 생약 만드는 분들은 여권을 발급해줘요. 왜냐하면 국제회의 참석해야 되니까 단수 여권 발급해. 옛날에 단수 여권이라고 있었죠. 한 번 갔다 오면 망가지는. 그러나 주치의들, 마을 주치의들은 안 해줘요. 너희들은 네 정위치가 그 마을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병력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할 수밖에 없죠. 약간의 그 의사로서의 명예와 소명의식 이런 걸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 이게 정말로 구현되는. 물론 그 대신 의사가 될 때까지 혜택도 좀 있긴 많이 하겠지만 주지만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외국 쿠바를 우스운 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습게는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쿠바 발음부터 교정해 주시더니 큐바의 이모 저모 윤재석 위원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